미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화가다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분 누구 있으시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화가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번 돈이 2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요 1년에 20만 원인 거잖아요.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그림 한 점을 판 거거든요. 그 그림을 누가 샀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한 100년 정도 뒤에 경매가 열리는데요. 그 사람의 그림은 무려 8,250만 달러, 지금 그때 당시도 1,000억 원 정도가 넘었고요. 광기 어려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명작이 된 것이다는 아니라는 것. 그 반 고흐가 얼리 어댑터였던 거예요. 동생 돈으로 썼지만 그래도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다 라고 해서 우리 집 다락방에 반 고흐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맞나요? 얼마짜리예요? 미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화가다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분 누구 있으시죠? 네, 아마 대부분이 그분을 떠오르실 텐데 바로 반 고흐입니다. 이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번 돈이요 얼마나 되셨을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그림을 팔아서 그 돈을 벌잖아요, 화가는. 이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번 돈은요 400프랑이었습니다. 그 400프랑이 얼마냐면 우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 한 점당 가격이 200만 원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번 돈, 그림을 팔아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화가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번 돈이 2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요 1년에 20만 원인 거잖아요. 연봉 20만 원 정도였고요. 그렇게 보자면 월급으로 치면 그게 이렇게 20을 11을 하면 뭐 16,700원 정도 될까요? 월급으로 16,700원 정도 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화가 반 고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한 100년 정도 뒤에 경매가 열리는데요. 그 사람의 그림은 무려 8,250만 달러, 지금 그때 당시도 1,000억 원 정도가 넘었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더 되죠. 불과 100년 만에 가치가 생전에 200만 원 벌던 사람이요 10년 동안. 근데 그림 한 점이 1,000억 원이 된 사람이요. 이것만 봐도 그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은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 고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프랑스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런데 활동을, 그림을 주로 프랑스에서 그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같은 그런 작품들이 전부 다 프랑스에서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작가다 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하지만 출신은 네덜란드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인생지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화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6살 때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큰아버지가 화구상, 그 미술상이어서 16살에 그 미술상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이그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런던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파리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좀 잘 나갔나 보죠. 네, 그래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잘렸죠. 큰아버지라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다른 직업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점 직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요. 그러다가 목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사 수업을 받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전도사로 가거든요. 전도사도 하다가 탄광촌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말하자면 너무 진심이다, 전도사의 품위가 없다, 자기 옷 벗어가지고 광부들 해주고 그 광부들한테 주고 침대 같은 거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헛간에서 지내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의 품위가 없다 이러면서 또 잘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7살에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계기가 되죠.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프랑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를, 그 전에 파리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아를 갔다가 생레미의 요양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엔 오베르, 프랑스 파리 근교의 오베르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죽은, 그러니까 국적은 네덜란드인데 예술의 절정은 프랑스에서 맞은 화가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는 27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 나이로서는 사실 늦은 거죠. 지금 27살이면 한참 청춘이긴 한데 이때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이렇게 갈 때는요 아마 보통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던 그런 때예요. 40에서 50세 정도. 그러니까 27살 이러면은 이미 인생이 꺾인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0살, 40에서 50살 정도의 화가를 시작했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비슷할 것 같고요.
27살에 시작했는데 37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로 산 기간은 딱 10년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건 이 10년 동안에 유화만 860점을 그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로잉까지 합치면 2100점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 부은 거죠. 이걸 10년으로 나눠보면 이틀에 한 점씩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쓴 편지 그 글에 보면 너무 늦게 시작한 만큼 나는 죽어라 연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반 고흐가 그림을 딱 한 점 팔았다. 평생에 딱 한 점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그림 한 점을 판 거거든요. 공식적인 유화 판매 기록은 1890년에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 브뤼셀 전시회에서 팔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팔린 건데, 말하자면 이거는 그럼 누가 샀을까? 그 그림을 누가 샀을까? 반 고흐라는 흙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지인 찬스였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웨젠보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 고흐 조상화를 그려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는데 웨젠보우의 누나도 화가였거든요. 안나보우라는 이 벨기에 화가가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내 친구 하는데 좀 사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친구라니까 라고 하면서 딱 사준 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그분도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눈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냥 팔린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드로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몇 점 팔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환했다라든가 그런 기록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유화로 판매를 했다라는 건 바로 이 붉은 포도밭이 유일하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러시아 컬렉터 손에 이게 들어갔다가 지금은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고 싶으면 러시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고흐 그림 중에 가장 극적인 판매는요, 1990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반 고흐가 죽기 몇 주 전에 그린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가셰 박사는 반 고흐의 주치의거든요. 그 주치의를 그린 거죠. 경매사가 망치를 들고 낙찰하기까지 딱 3분 걸렸습니다. 이때 가격이 8,250만 달러였어요. 당시에서는 미술품 경매사상 가장 최고가였습니다. 1990년이니까. 그런데 낙찰자가요, 일본의 제지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재벌이 된 사람인데 사이토 류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1990년이면 일본 버블 경제 절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샀고요. 그 후 얼마 있다가 르누아르 그림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기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비하인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요, 사이토가 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이 그림을 내 관에 넣어가지고 같이 화장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이 그림을 아무리 자기가 샀다지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농담이었다라고 말했지만요, 이게 농담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았고 나중에 비공개로 팔려갔어요. 근데 비공개로 어디로 팔려가는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술사의 걸작 하나가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다. 가시 박사의 초상에 실물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화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유명했던 경매니까, 근데 나중에 2022년에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1억 1,7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보자면 이게 최고가인데,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그런 거죠. 계속 지금 나올수록 최고가가 돼요. 지금 반 고흐의 작품이 나오면 그게 최고가일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가일 테니까, 다만 반 고흐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컬렉터라면 그걸 안 살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니까 사실 최고가가 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가치, 마음속의 가치는 정말 항상 최고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전 세계에서 반 고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거는 반 고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Q&A가 있고요. 아예 영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미술관에서 아카이브로 반 고흐에 대한 질문들, 그 FAQ처럼 이렇게 해놔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되게 뻔한 질문들도 있지만 이 5가지 뽑았거든요. 정말 의외의 질문,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그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스트 5, 5위, 반 고흐 이름 도대체 어떻게 읽어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덜란드 원어로는요, 반고흐 이런 거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벤고, 프랑스에서는 반고그, 되게 다르니까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반고흐도 이런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고흐는 은둔형 천재는 천재인데 은둔하고 싶어서 은둔한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내 이름을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을 읽기 어려우니까 이름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서명을요 반고흐라고 안 하고 빈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고흐 그림을 보면 빈센트라고 이름만 써 있어요. 그게 외국에
미국에서 통하려고. 한국으로는 고흐라고도 하는데 반고흐가 전체가 성이거든요. 그래서 반고흐라고 해야지 이게 전부 다 말하는 그 성을 말하는 거라 반고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이거 진짜 웃긴데요. 그 비명 지르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반고흐 거 맞죠? 이 질문이 전 세계에서 되게 상위권이래요. 그 비명 지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뭉크의 절규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 화풍,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죠. 그 일렁이는 어떤 느낌, 불안의 느낌, 강렬한 색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둘 다 표현주의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직관적이다,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직관력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베스트 3 이런 질문도 한다고. 그게 베스트 3가 그 노래 있죠. Stanny Night 하고 시작하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무슨 뜻이냐. 그 노래 제목이 빈센트거든요. 돈 맥클린이란 미국 가수가 1971년에 발표한 그 빈센트라는 노래입니다. 실제로 반고흐한테 바치는 노래인데요. 말하자면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었다. 세상이 당신을 못 알아봤다. 그래서 세상이 당신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라는 그런 위로의 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히트하면서요, 반고흐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죽어간 예술가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노래이기도 하죠. 지금도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2. 반고흐는 왼쪽 귀를 잘랐다는데 왜 좌상에서는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있죠? 이런 질문이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자화상이잖아. 그럼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요? 거울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반전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너무나 이건 상식적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사실 귀를 자른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압도적 1위, 가장 많은 질문 1위라고 해요. 정말 압도적 1위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 집 다락방에 반고흐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맞나요? 얼마짜리예요? 이런 질문. 와, 진짜 다락방에 반고흐가 있으면 대박이죠. 그거 팔면은 1,000억 정도는 우습게 나오니까 로또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그런 희망을 품고서 다들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고 가져와서 감정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게다가 존재하지 않는 미술관 이름으로 해서 그런 사기성 접촉도 꽤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짜 감정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락방에서 발견된 게 진짜로 판명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다락방에 있는 게 혹시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그런 문의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 1위였어요. 반고흐는 미쳤기 때문에 천재적이다, 천재니까 미쳤다,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이게 너무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막 칠해놓은 게 그게 광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기술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엄청난 다작을 하잖아요. 그게 광기가 발동돼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 노력의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다르게 읽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새로운 반고흐를 오늘 만나보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반고흐는요, 유화 860점 그리고 드로잉까지 합치면 2100점을 그립니다.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신들린 듯이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교본 베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그라는 사람이 만든 데생 교재가 있는데 그 데생을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요. 미술학원에 처음 들어가잖아요. 처음 들어가서 선 긋는 연습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7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죽어라 연습을 했고요. 나중에 색감을 익히기 위해서 드라쿠르와의 색채 이론을 익힌 다음에 이렇게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털실을 색깔별로 사서 이 색과 저 색, 저 색과 저 색을 딱 이렇게 보색 대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색감을 익히기도 했죠. 밤의 카페 테라스의 그 유명한 노랑과 파랑, 이거는 이 색깔 이론, 보색 이론을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나온 그런 색깔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작의 비밀은 사실 단순해요. 왜냐하면 반고흐는요,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생 테오가 돈을 보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돈은 헛되이 쓰면 안 된다. 너와 나는 공동 작업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내고 자기는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해 뜨면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 속도는요, 나중에 보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거는 마감에 쫓기는 프로의 어떤 그런 속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인으로서의 화가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려냈던 거죠. 영감이 떠오르면 그린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그려야 된다, 이게 일이다, 이게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적인 모습과 그래서 살짝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고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자화상이죠. 자화상을 40점이나 넘게 이렇게 자기 얼굴을 사랑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을 응시했다. 자기의 광기를 들여다보았다. 스스로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반고 미술관의 공식 설명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인물화 연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습벌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써야 되는데 모델을 쓸 돈은 없는 거죠. 게다가 자화상 그림이요. 파리 시절에 집중돼 있거든요. 파리 시절은 파리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 시골보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구하기도 더 힘들고 해서 그냥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가지고서 사람 그리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화상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 반고 미술관의 공식 설명이에요. 뭐 그렇다고 자화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자화상 자체가 지금은 엄청난 그 문화유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작을 보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 계속 자기 셀카만 찍었는데 그 셀카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아이러니한 면도 있습니다. 반고흐는요 굉장히 노란색에 집착한 화가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바라기, 노란집, 아르레 밀밭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온통 노란색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노란색이 약간 광기의 색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살짝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왜 노란색이었냐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정도로 그동안 해왔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술, 앱생트라는 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압생트 술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좀 안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대요. 거기서 독성이 있어가지고 압생트 중독이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독 중에 증상 중에 하나가 온통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그가 복용했던 약이 있거든요. 치료제로 먹었던 디기탈리스라는 약이 있는데 그 디기탈리스의 부작용이 황시증이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이 노랗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을 덜 쓴대요. 화가는. 왜냐하면 그냥도 노란데 여기다 노란색을 쓰면 정말 노랗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황시증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을 덜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썼다라는 면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럼 왜 썼냐? 야 이게 진짜 좀 심플한데요. 신제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 반고흐가 얼리 어댑터였던 거예요. 동생 돈으로 썼지만 그래도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크롬 옐로우라는 합성 안료가 처음 나왔는데 그게 이전의 노란색과는 달리 정말 강렬한 노란색이었던 거죠. 특히 이때부터는 물감, 그러니까 튜브 물감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막 안료를 자기가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튜브 물감이라고 해서 들고서 밖으로 나가기 너무 편하게 휴대용이 가능하게 나온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풍경화 같은 것들이 이럴 때 많이 그려진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기술 튜브 물감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리기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풍경화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술과 관계가 있는 거였죠. 이 새로운 소재 크롬 옐로우라는 게 새롭게 나오면서 이 반고흐가 얼리 어댑터로 그것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그 크리에이터가 신형 카메라네 이거부터 써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렬한 노란색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감을 그전에는 막 이렇게 조심조심 발랐는데 막 이렇게 쳐바른 거죠. 그래가지고 뭉툭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서 뭔가 특별한 느낌 그런 그림을 처음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요. 그 크롬 옐로우가 안정된 성분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변색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의 해바라기나 그런 고흐의 그림을 보면 노란색이 아니라 살짝 갈색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변색되지 않게 할까 그러는데 그 신기술이 가진 한계, 세월이 지나니까 변색이 되더라. 이런 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고흐가 정말 광기어렸다라는 그 신화의 심장부는 바로 귀사건이죠. 이거는 1888년 12월 23일에 아르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갱한테 야 너 거기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화가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아르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고갱을 여기 와가지고 화가 공동체 만들어서 제가 고흐가 예상외로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고흐 이름으로만은 그림이 안 팔리니까 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창작 집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창작 집단으로 하면 좀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갱도 데려오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갱 데려올 때 노란 집 같은 거 그렸잖아요. 그거 장식을 하면서 했는데 아르의 노란 집을 빌려가지고 고갱과 같이 화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해바라기도 그 장식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고갱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9주가 지나
않았는데 둘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 할 정도로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되거든요. 그 심하게 다툰 날 12월 23일 밤에 고흐가 스스로 면도칼로 자기 귀를 잘랐다라는,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죠. 사실 여기까지 팩트의 뼈대입니다. 근데 왜 잘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흐 귓볼만 잘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주치의가 치료했던 사람이 그 몇십 년 있다가 사실 이랬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재현했는데 거의 귀를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잘린 게 아니라 귀가 다 잘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잘린 귀가, 그거를 반고흐가 그 귀를 들고서 거기 매춘부한테 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매춘부가 아니었어요. 매춘부가 있었던 그런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소가, 그 업소에서 일하던, 그냥 일하던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안일 하는 것처럼 그 청소일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도 같지만 어쨌든 그 여성으로서는 이게 100년도 넘게 매춘부로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 근데 제일 놀라운 게 그거예요. 왜 잘랐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편지에도 써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요즘에 들어선 소수학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갱이 펜싱 실력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갱이 싸우다가 반고흐 귀를 자른 것이다. 그런데 고흐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랐다라고 자기 스스로 덮어쓴 거다라는 그런 소수설도 요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콱 잘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미묘한 모순점들이 있는데 둘의 진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덮어주려고 한 거다라는 그런 음모론 같은 썰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한 것도 없다. 그리고 자해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 잘랐냐 이걸 잘 모른다. 자, 그러면 반고 신화, 광기의 신화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고흐가 광기의 천재인가?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반고흐는 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광기 하니까. 그런데 일단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진단들은 그런 게 있어요. 간질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납성분 중독, 물감에 있는 납성분에 중독이 된 것이다, 앱생트 중독이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들을 모아가지고요, 얼마 전에 반고흐 미술관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서 도대체 무슨 병이었나를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론이 뭐였냐면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래서 확정 진단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병이 있었다 정도로, 근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반고의 광기, 그런 발작,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지만 편지에 보면, 반고의 이야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발작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림을 못 그렸다.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고 제정신이 드는 요 며칠 사이가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나서 광기 어려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명작이 된 것이다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발작은 반고흐 그림의 방해물, 장애물이었고요. 그 발작과 발작 사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렸으니까 광기로 그린 그림이다. 요거는 살짝 오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동안 한 130년 되죠. 그동안 왜 반고흐를 광기의 천재로 알아왔을까? 거기에는 이 신화를 만든 편집자가 있어요. 그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살짝 섞여 있었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왔는데 그 여성, 이 신화를 만들어서 반고흐를 전 세계 슈퍼스타로 띄운 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